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어디서 누구와 함께 저희를 보고 계실까요? 아침의 투자 어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일단 시장 지수 흐름 양 시장이 나란히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진짜 일단, 몰라서 네. 제가 방송 전에 선혜 씨 이거 오늘 왜 올라가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사실 잘 지금 어디서 원인을 모르겠어요. 찾아야 되는지. 네. 그런데 어쨌든 이유를 찾아보자면 미증시가 올랐어요. 미증시. 다우 지수 중심으로 올랐고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한 실적이 물론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잘 나왔지만 눈높이가 네. 너무 높았다. 그것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라는 시각도 있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렇고 뭐 그랬지만 본장에서는 올랐어요. 맞아요. 네,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 그래도 야금야금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야금야금. 네. 2390선에서 지금 2505선까지 야금야금 2500선을 코스피가 회복을 했네요. 네.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이 비트코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0만 달러를 진짜 뚫을 것 같은데 느낌 보니까. 그러게요. 네. 아니 이달 초만 해도 사실 7만 달러 정도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늘 후회만 하다가 어디까지 가는지 저는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고 네. 뭐 이제는 그런 후회 같은 거는 뭐 이제 느낌도 없어요. 워낙에 느낌도 많이 하면서 시장을 보니까 맞아요. 그때 그랬더라면 네. 이런 후회 너무 많이 하니까요. 일단 자 오늘 금요일이죠. 스페셜 데이인데. 데이입니다. 어떤 가을이 거냐면.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면은 늘 우리는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을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의식주 부동산 내 그렇죠. 집은 어떻게 될까? 저 아파트는 과연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일까? 너무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도 저희가 2주 만에 뵙는데 그간 바쁘셨을 거예요. 왜냐면 올해 시장 정리도 해야 되죠.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도 해야 되죠. 오랜만에 우리 부동산 고민 해결사 엔투의 정보현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해결사 정보현입니다. 어때 부동산 해결사 괜찮을까요? 네, 앞으로 해결 고민을 이제 타파해드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오실 때마다 내용 알차다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네. 그동안에 좀 바쁘셨어요 진짜로 올해 정리하고 내년 전망하시느라고. 예, 요새 네.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네. 한 해가 저물다 보니까 네. 시장의 관심이 내년으로 좀 초점이 이동하는 것 그러겠죠. 같더라고요. 문의도 많아졌고 저희도 연간 또 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뭐예요, 부장님?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지금 이런 좀 멈춰있는 추세가 좀 하방으로 아예 방향 전환하고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작년과 재작년 그랬듯이 겨울에 좀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내년 봄이 되면은 여름까지 또 회복이랑 상승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좀 지방 출장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울산이나 부산 같은 광역시에서 미분양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계속 안 좋은 것이냐, 뭐 이런 양극화 시장이 좀 전개되면서 수도권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지역들의 전망도 많이 좀 질문을 받았던 것 같고요. 예. 오늘 이야기 쭉 함께 하시면 네. 이런 질문들 다 답이 나오겠네요. 네, 하나하나 네.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장님 그럼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네. 전에 예. 진짜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뚝 끊겼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네.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조여 오니까 네. 실제 이건 뭐 전망이 아니고요. 그냥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예, 이건 일종의 예상인 거죠. 이런 현상이 이제 지극히 예상이 됐던 것이고 네. 인위적인 이런 대출 조이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인위적인 어떤 이제 규제 칼날은 오래 지속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뭐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나 앞으로 이제 일부 지역의 상승을 좀 막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런 규제를 통해서도 잡히지가 않으면 더 큰 무엇인가가 좀 기다리고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규제 영향 안에 있다라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제 어마어마한 자료를 받았는데 저도 받았죠. 공부를 먼저 해오래요 우리 작가님이. 그 너무 어렵더라고. 정독을 했지만 너무 많고 어렵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자료가 네. 우리 엔투 텍스 센터에서 내년 부동산 전망 자료를
또 우리 부장님께서 직접 쓰셨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이 자료 쓰고 그 자료를 이용한 첫방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나요? 아,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회사 뭐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사실 보고서로만 이제 찾아뵙지 그걸 직접 저희가 작성자가 나와서 설명해드릴 기회는 많이 있진 않았는데요. 마침 이렇게 그 3프로TV 아침행 투자에서 따끈따끈하게 요번 주에 나왔거든요. 네, 이번 주에. 네. 그래서 직접 60페이지 가량 되는 내용을 좀 핵심 내용만 오늘 좀 말씀을 잘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이 60페이지 분량을 다 이야기 드리기는 좀 짧을 수도 있어요. 한 시간이. 그런데 오늘 방송 보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리포트를 직접 볼 수가 있을까요, 부장님? 네. 저희가 접근성이 좋도록 저희 회사 네이버 공식 블로그 네이버 창에서 NH투자증권을 검색하시면 이제 블로그 연결하시면 바로 저희가 업로드를 해 놓았고요. 네, 저희가 뭐 2,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런 정기 간행물을 발간을 합니다. 그 증권사에서는 사실은 이제 특정 지역을 심층 분석한 자료는 많이는 없는데 뭐 그런 뭐 지역부터 해서 이런 전망 보고서까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또 상세한 내용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 여기서 이제 들어보시고 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제목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제목 먼저 보면 쉬어가기 그 후. 그래서 예고된 새집 부족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뜻입니까? 일단 함축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현재의 어떤 상황과 그 전망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이 될 만한 키워드를 좀 꼽아 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쉬어가기는 현재 좀 멈춰 있는 거래량이 감소한 지금의 양상을 좀 뜻하고요. 향후에는 어떤 집값 향배나 그런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방향을 이제 제시한다라기보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그 키워드를 던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시적인 이제 금융 환경도 있겠지만 원하는 선호 지역에 새 집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크게 심리를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고된 새 집 부족 당분간은 쉬어갈 것이고요. 일정 기간 이후에는 새 집이 좀 부족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제 해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해봤습니다. 새 집이 부족하다는 거는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물어보고 내년 가기 전에 일단 올해 시장 어땠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남았지만 올 한 해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우리 부장님이 보셨을 때? 네, 올 한 해는 냉탕과 온탕을 다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올 한 해를 좀 복귀해보고자 한 페이지로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화면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분기별로 끊어서 두 문장씩 저희가 약축을 좀 해봤는데요. 연초에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거래가 좀 관망에 이어지면서 시세 변동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매 선거철이 앞두고 항상 보여지는 흐름과도 좀 유사했는데요. 좀 정중동하면서 선거 이후가 좀 기대되는 모습이었고 2분기 이후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재료는 소진됐고요. 많은 이제 규제 완화가 예상이 됐지만 개발 재료도 예상이 됐지만 일단 투자 시장보다는 현재 실수요 시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똘똘한 한 채에서 더욱 스마트한 한 채로 갈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이 참 잡혀지기 시작하면서 양극화 차별화되는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3분기 여름 지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시장에는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대출 금리 인하는 선반영이 돼서 대출도 많이 늘어났고 거래량은 이제 7월 달에 피크를 보이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시장을 리드하면서 일부 상급지부터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여전히 이제 수도권을 벗어난 나머지 지역들은 뭐 저점을 좀 지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살펴지긴 하지만 상승세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던 이제 그런 시장이었고, 그리고 상승 지역 안에서도 그 구축이냐 신축이냐 뭐 재건축이냐 이런 연령별로, 그리고 이게 또 아파트냐 비아파트냐에 따라서 유형별로 이렇게 좀 각각 다른 온도를 보여주는 그런 차별화된 시장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석을 지나서 4분기 지금 접어들면서 은행의 창구 지도를 통해서 대출 규제가 좀 심화되면서 지금 거래량 급감했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많이 회복한 가격선이 또 높게 매도 효과로 걸려 있으니까 대출은 끊겼는데 매수세가 좀 달라붙기 힘든 상황이 지금 한 2달, 3달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내년으로 관심은 좀 옮겨져 가고 있는데 그 한간에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내년 1분기 때 그치고 다시 한번 또 회복장에 진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1부는 이런 흐름이 계속 좀 유지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전망치가 반반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시기적으로 이런 분수령을 이제 1분기 지나는 이제 내년 초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일단 올 한 해는 이렇게 좀 빠르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를 이제 한 장 안에 서머리 네. 요약을 간략하게 또 핵심만 해주셨고 이제 중요한 건 시선이 빠르게 내년으로 옮겨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내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항상 시장은 좀 의견이 갈려요. 네. 있잖아요. 특히 예. 부동산 시장은 이제 좀 네. 남쪽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대표적인 자산 시장 중에 하나인데 네. 분수령은 내년 초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해 주셨고 내년 시장 전반적인 전망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 일단 그 수미상관식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아이, 드려야 좋습니다. 예, 보시는 분이 시원시원합니다. 일단 시원하게 이제 네. 좀 시청을 좀 해주실 것 같아서요. 일단 내년 전망은 저희가 잘목에서 담아둔 것처럼 이런 대출 규제 영향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흐름이라서 내년 1, 2분기까지는 좀 지금의 양상이 유지가 되다가요. 금리 인하가 이제 몇 차례 더 진행이 될지 지금 불확실성은 커져 있긴 합니다만 네. 대출 규제에서 내성이 좀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거래량은 이제 2분기 접어들면서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올해와 비슷하게 6, 7월 달 접어들면서 거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격은 좀 회복세를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서울과 수도권은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와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상승으로 전환한다라기보다는 내년 한 해 동안은 좀 저점을 다져가는 구간으로 그래서 일부 미분양이 해소가 좀 되는 국면이 조금 더 진척이 있을 거고요. 뭐 중공업 미분양과 그리고 부실한 어떤 PF 사업장 같은 경우는 좀 질서 있는 좀 퇴장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요소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방향성이나 대출 규제와 관련된 금융 여건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한 반기 정도 지나가면서 공급 시장 그 공간 환경 안에서의 수급 여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랑 새 아파트가 어디에 몰려서 입주를 하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향배가 좀 나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출 규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언제까지 규제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 그 저희가 그 보통 대출 규제는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보통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화에서 더 강한 추가 규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지만 네. 한 개 분기 정도밖에 멈춰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연초에 또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은행 창구 지도로 그치지 않고 정부의 이제 제도적으로 뭔가 그 DSR의 어떤 이제 비중을 더 축소한다던가 지금 현재 1금융권 40%인데요. 네. 아니면은 그 전세자금 대출의 뭐 이자나 이런 것들도 DSR에 포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더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예. 항목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매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네, 가격. 그럼요. 저는 없어서 못 삽니다. 네. 이 가격을 좀 보면 네. 가격 구간별로 평균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게 지역 전국별 네.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예. 늘 강남은 부동산 불패인데 지역은 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게 현재와 이제 당분간의 어떤 미래를 관통할 만한 가격에 영향을 주는 키워드는 양극화와 차별화 같아요. 양극화 차별. 예.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양극화를 좀 이제 좁히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그 가격대별로 5개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지난 한 10년 동안의 그 가격 변동 추이를 봤을 때 네. 하위는 요번 회복장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데 비해서 위에 있는 상위 20%만 전고점을 뚫고 가는 이제 네. 이런 모습이었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서울과 수도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령별로도 보게 되면 보통 한국부동산원에서 공공의 데이터로는 5년 단위로 나이를 끊어서 갑니다. 네. 그래서 5살까지. 그러니까 이제 입주한 지 이제 5년 미만, 그리고 5년에서 10년 사이, 15년, 20년 이렇게 보게 되는데 5년 미만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부터 부산, 제주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축을 선호하는 게 뚜렷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입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네.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입지에 몰려들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지형이 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장표로 한번 네네, 좋습니다.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일단 갈아타기 수요가 먼저 시장을 움직였기 때문에 상급 지역부터 가격 상승 추이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일단 많이들 알 법하신 그런 지역입니다. 서초구의 서울 반포와 그리고 강남 압구정, 대치동, 이제 전형적인 어떤 8학군 지역의 고가주택 밀집 지역인데요. 어느 지역이 어떻게 시세가 움직였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좀 유의미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전통적으로 압구정동의 시세가 가장 높았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대치동과 반포를 비교하게 되면 여기 분홍색 그래프가 반포동이고요. 하늘색 그래프가 대치동인데 원래는 강남에 있는 대치동이 서초구보다 시세가 좀 높게 형성이 계속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한번 이게 뒤바뀌는 추월이 되는 시기가 나타나는데요. 이때가 이제 2009년도입니다. 네. 이때는 이제 강남의 대치동을 서초의 반포가 추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높은 시세를 추월하지 않고 다시 오히려 격차를 2020년부터 벌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도대체 2009년도에 어떤 이벤트가 있던 것일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네.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반포주공 2단지와 3단지가 재건축된 아파트가 이제 반포 자이와 레미안 퍼스티지가 입주를 하는데 네. 규모가 다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규모가 큰 것이 입주를 하게 되니까 수요가 달라지니까 이때부터 지형이 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포가 좀 시세가 좀 높아지기 시작했고 격차가 더 커졌던 2020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치동은 이제 삼성동의 그 GBC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함께 잠실 마이스지구 개발이랑 지가를 좀 상승을 우려할 자극이 있다 해서 네. 이제 잠실과 삼성동 뭐 이제 청담동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사는 투자 수요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서 좀 정체가 있었고 네. 반면에 반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아파트 평당 시세 1억을 처음 돌파했던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아마 다들 아시는 그 아파트 입주와 함께 현재 원베일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속속 그 한강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시세 격차를 좀 벌려왔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좀 바뀐 이제 이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다음 장표 보시면 잠실과 송파의 잠실과 방배동 개포동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여기도 한번 보니까 방배동은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세는 좀 낮게 형성이 쭉 되어 있었는데 잠실과 개포의 추세 흐름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잠실이 송파구고 개포동은 강남구인데 일반적으로는 개포가 더 강남이니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종전에는 잠실이 더 높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2008년 9년 넘어오면서부터 잠실이 추월하기 시작하고요. 쭉 흐름이 유지되다가 다시 2008년도 2019년도부터 개포가 다시 한 번 더 높은 시세로 추월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격차를 좀 벌린 이런 상황인데 공통점은 뭐냐면 2008년도에는 뭐 엘리트레파라고 하는 잠실주공 1, 2, 3, 4단지와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S와 리센치 단지들이 이제 입주를 해서 높아졌고요. 네. 반면에 개포는 계속 요때 재건축 이슈를 끌고 갔던 상황이었고 2019년도부터는 뭐 개포동의 2, 3단지 뭐 레미안 블레스티지나 아노에스 이런 것들이 입주하면서 다시 한번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바뀌었을 때 어떤 이때 이슈는 항상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입주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표 보니까 저는 방배동 가격이 네. 압구정에 비해서 싸다고 느껴지네요. 오. 판단을 없는데 그렇게 없는데 숫자만 보니까 저렴한데 약간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 올해를 봤을 때 네. 연초 대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뛴 곳이 네. 특정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디가 요즘에 좀 핫하게 가격이 움직였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서울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광교라든지 네. 뭐 분당이라든지 예. 이 수도권에서 또 신축 몰리는 곳들의 가격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서울과 약간은 다르지만 큰 시류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선호 지역 안에서의 신축이 몰리면 시세가 바뀌는 것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규 택지 조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빈 땅에 새집 공급이 신축이 많이 됐다라고 해서 축이 글로 가거나 이렇게 이동하진 않는데 아, 그래요? 기존의 선호도가 있는 지역에서 오랜만에 신축이 나오고 그게 대규모 단지로 클러스터가 되면 이때는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마찬가지로 장표 하나 좀 준비해서 요것까지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경기 수도권에서 동남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과천, 뭐 판교, 분당, 광교 뭐 네. 이런 곳들이 있고 뭐 동탄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광교는 이제 신도시로서 시세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지만 흐름은 동조화를 띠고 있는데 과천과 판교를 제가 합쳐서 관교를 해버렸네요. 과천과 판교 같은 경우가 과천이 더 높았다가 네. 그 판교 신도시가 이제 대기업들이 입주하면서 그 아파트 단지 입주하면서 좀 시세가 좀 같이 높게 형성이 되다가 다시 한번 과천이 이제 시세를 이렇게 벌리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이제 판교 같은 경우는 IT 대기업들이 입주는 했지만 그 입주한 이제 그 아파트들이 신축이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옆으로 이제 새롭게 택지 지구가 조성이 되니까 그 판교역 중심의 새 아파트는 별로 없었던 데 비해서 과천은 이제 재건축을 마치고 속속 새 아파트가 이제 고급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국평 기준으로 20억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신 거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네. 그럼 오른 지역이 어딘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러한 추세는 갈아타기 수요가 올해도 유지된다라고 볼 때 네.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보이시는 5개구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서초, 성동, 예, 서초, 성동, 송파, 용산, 마포구인데 보시면 이제 그 서초구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8%, 마포 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5%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평균과 비교하면은 꽤 양호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보통 피크가 2021년 3, 4분기부터 2022년 1, 2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요 시기거든요. 요 시기랑 비교했을 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한 105%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도 104% 이렇게 좀 상승을 좀 했었고 네. 나머지 지역들은 뭐 전 고점과 좀 비슷하게 지금 거의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상위 랭크되어 있는 5개 행정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라고 네. 하면 한강변에 붙어 있다라는 그게 제일 공통점이 중요하구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산과 강, 그 지형, 뭐 높은 경사 이런 거를 부동산이 뛰어넘질 못해요. 네. 그래서 강남까지 와 있던 시세가 동호대교를 넘어서 성동구 옥수동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올림픽대로 타고서 동서로 갈라지면서 송파와 반포로 가는 뭐 이런 추세였는데 한강 이북 지역도 마레프로 대변되는 이제 서쪽의 재정비 사업을 마치고 네. 뭐 성동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리단 상권 이런 것도 커지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의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도시 기본 계획도 뭐 강남 쪽이 아니라 한강변 이제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겠다. 네. 해서 수변 중심의 어떤 개발 이쪽을 성장 축으로 보시고 여기서 좀 확장세를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만약에 어디가 좀 유망한 것이냐 네. 그 종목을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이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좀 올섬님께서도 하겠습니다. 한강변에 투자해라고 네. 본인의 또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어디에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네. 또 네네. 이따가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큰 키워드 지금까지는 신축, 뭐 한강변 이게 좀 귀에 꽂히는데 전월세 시장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매매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시차를 두고 주기도 하고 전월세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시장님?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보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높은 기울기로 회복을 한 시장이었고요. 다만 이제 좀 가슴이 이렇게 편하지만 않은 시장은 그 아파트 쏠림 현상이 매매 시장보다 더 두드러졌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됐던 이제 전세 사기 역전세로 네. 인해서 그 불안 심리가 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아파트로 오면서 사실은 비아파트 유형에는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전세 사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세 시장의 회복과 상승이 꼭 이렇게 달갑게만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제 전망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네. 지금 보시는 요 화면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매매 시장 그래프가 짙은 네이비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고요. 네. 전세 시장이 그 밑에 이렇게 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좌측이 전국이고 우측이 매매인데요. 일단 보시면 좀 평행 이동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지 않으십니까? 전국과 서울이라는 전국과 말씀이시죠? 서울이네요. 네. 전국과 서울의 네. 매매와 전세 그 가격 그래프입니다. 네. 거의 뭐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네네. 싶냐면 만약에 매매 심리가 위축이 되면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도 떨어질 비를 피하고 싶기 때문에 집을 매매해서 사지 않고 전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 가격은 떨어지게 되면 네.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매매 전세 갭이 붙는 시장이 종전의 시장이었는데 최근의 시장은 제가 나타내고 싶은 거는 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일정 간격 텀을 두고서 가격 차이를 갭을 두고서 비슷하게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요. 네. 모양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동조화를 띠면서 가는데 보시면 살짝 먼저 한 발자국 먼저 움직이는 게 전세 시장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움직이면 바로 매매 시장을 밀어 올리고 전세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매매 시장도 같이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매 시장은 자산 시장이고 전세 시장은 공간 시장이라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놀았던 시장이어서 어느 순간 붙어버리면 투자 수요가 확 커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한 60% 그리고 서울은 한 50% 정도 수준으로 계속 움직이는 시장이 내년에도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매매 시장의 어떤 선행 지표로서 전세 시장의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면은 단기의 어떤 매매 시장의 흐름을 포착하기에는 좀 수월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전반적으로는 비슷하게 가는데 네. 간발의 차이를 두고 시차를 조금 두고 전세가 예. 좀 더 빠르게 전세가 조금 더 실수요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네. 이제 그런 양상입니다. 전세 받고요. 네, 월세. 월세가 네. 궁금해지는 게 사실 제 이제 동생이 집을 좀 옮겨야 되는데 네. 전세 매물이 많이 없고 월세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세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 때문에 월세로 쏠림 현상이 있고 월세 호가도 좀 계속 바뀌고 있는 걸로 분석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월세를 합친 임차 거주 비용은 총량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전세대출 금리를 통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은행에 지출해야 될 이자 비용보다는 임대인에게 내야 될 월세가 더 메리트가 커지기 때문에 네.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이제 월세로 많이 좀 올라오게 되는. 그렇죠.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세를 누르면 월세가 올라가고 아하. 월세를 누르면 이제 대출 금리 이자가 낮아지면 당연히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아서 전세 보증금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전월세는 둘 다 동시에 내려가야 임차 비용 자체가 파이가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전세와 월세가 서로 비슷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풍선 효과로 좀 커져가는 좀 분위기로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주 비용이 낮아지질 않으니까 그 항상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집 마련에 지금 나설 것이냐. 어차피 이거를 집주인이나 은행에다가 낼 비용을 그냥 내 자산에 취득하고서 내가 이자 부담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네. 그리고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매물이 좀 쌓인다 하더라도
매도인들이 호가에 걸어놓을 수도 있고 이건 지금 안 사고 내가 청약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대기가 가능한데 그렇죠. 전세는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을 하거나 새 집을 또 이주를 맞아요.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의미에서 전세 매물 증감이 시장의 바로미터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전세 매물을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소폭 늘어나긴 했는데 네. 예,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그렇게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 심리 때문에 시세가 잡히는 아파트 임차를 또 선호하고 있어서 쉽게 전월세 시장이 하향 안정되기에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의 새 집이 많이 입주하면은 이건 좀 풀릴 수가 있을 것인데 네. 올해보다는 입주 물량이 서울 같은 경우 좀 늘어나긴 합니다만 여전히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좀 지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이 전세제도 네. 뭐 이런 게 우리의 좀 특이한 맞아요. 예. 그런 제도라고 오랫동안 이제 네. 알려져 왔었고 인식을 하면서 전세로 사실 살면서 조금 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일하고 재테크도 하고 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어떤 사다리 네. 뭐 이런 걸로 사용하자라는 게 좀 오랫동안 그렇죠. 그랬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어떤 게 더 이익인지를 보게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 대출 금리가 이제 많이 내버리면 예. 부담이 되니까 어떤 게 이익이지? 뭐 이런 걸 좀 재게 된 건데 금리 인하기 들어가긴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속도의 문제지 하기는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세는 이제 네. 우리나라에만 좀 특이하게 네. 있지만 이 목돈을 이제 묵혀두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 내 집 마련 수요로 이렇게 도움닫기 하기 그렇죠.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레버리지를 네.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전세금은 사실은 이제 만기가 되면은 이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내 집 마련을 쓰던가 네. 네. 그게 아니시라면 전세를 대출까지 이자를 부담하면서 깔고 앉아 있는 거는 저는 많은 투자의 기회비용을 또 상실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 목돈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거야라는 분이 아니시라면 다른 다양한 금융 투자나 다른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는 분이면은 어차피 난 집 살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 전세를 굳이 대출까지 받아서 저는 사시는 것만큼 재테크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월세로 차라리 하시면서 월세가 그 낫다. 목돈을 다른 어. 어떤 이제 투자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게 낫고, 네. 근데 이걸 계속 쌓아서 시드머니로 해서 내 집 마련 하실 거면 의미는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네. 좋습니다. 내년도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금요일에는 이제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스페셜 데이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어떻게 또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네. 얘기도 중간중간 나누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네. 광고 잠깐 듣고 올까요? 광고 타임. 네.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아침에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2024년 부동산 시장 정리해보고 내년도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이번 주에 나온 보고서 네. 처음으로 또 방송 통해서 공개해 주시는 거고 저희 다운로드도 받아보실 수 있는 경로 또 앞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지만 이 시간 통해서 이제 핵심 요약만 핵심만. 네, 네. 지금 쏙쏙 살펴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부장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2부에서는 네. 이제 앞으로 시장에 등장할 어떤 공급 관련된 공급. 예, 그러니까 내년에 입주할 물량 그리고 지금 분양을 해서 2, 3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돌아올 것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수요, 뭐 소득, 뭐 내 집 마련 누가 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리고 여기서 나는 어떤 포지션의 전략을 가져갈지 이제 결론으로 점점 다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분양 물량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네. 같고 이게 뭐 2배 물량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오. 지금 어떤 네. 상황인 거예요 정확히? 네. 일단 전국적으로는 좀 한 30% 정도 분양 물량을 감소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일단 분양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은 평균적으로 5,500만 원. 5,500만 원이고 평당 분양가가 평당? 예, 평당 5,500. 분양가가. 네. 네. 그래서 그 한강 이북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4천 중후반까지 와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 수도권에 이제 뭐 정비 사업 통해 가지고 일반 분양하는 것들, 그러니까 광명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한 12억 정도니까 4천 뭐 조금 넘는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는 네. 한 2,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적인 평균은 네. 그 그리고 정도. 여기다가 5구 타입이냐 전용 8사 타입이냐 이걸 곱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내년에 어떤 좀 시장의 주요 관전 그 포인트 네. 뭐냐면 이게 평균 시세보다 조금씩 높아요. 분양가가. 네. 지금, 네, 그러니까는 강남 3구나 용산처럼 분양가 상한제 지역 말고는 기축의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조금씩 더 높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 할 사람들은 고민이 되는 거죠. 입지가 좀 좋은 곳에 좀 준신축을 살 거냐,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거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이쪽의 어떤 흐름이 좀 결정이 되는 좀 진검승부가 되는 한 해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어떤 분양의 좋은 호실적은 어느 정도 기대는 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네. 네. 일단 전국적으로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24만 호 정도 이렇게 좀 했었고 서울은 3만 호 정도였는데 그 내년에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그대로 이제 와서 26만 호 정도가 와서 전국 규모로는 한 10% 이상, 20% 이렇게 감소를 했고 서울은 2만 7천 호에서 3만 5천 호로 입주 물량은 좀 늘어납니다. 서울은 늘어나네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억나는 새 아파트 단지가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밖에는 없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동안 후분양을 많이 해왔던 것들이 네. 속속 입주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한강 이남뿐만이 아니고 한강 이북에도 뭐 동대문구나 뭐 이런 쪽 뉴타운에도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네. 올해보다 좀 숨통은 트일 것 같은데 걱정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내년보다는 내후년 이후일 것 같아요. 이 다음 장표를 보시면 네. 인허가와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해 움직이는 물량들이 한 3, 4년의 공사 기간 간격을 두고서 다시 부메랑처럼 입주 물량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시공비 인상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진행이 안 갔었고 PF 사업장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막 10,000건, 15,000건 이래요. 그러면 이게 한 2026년, 7년, 8년에는 계속 10,000건, 15,000건으로밖에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네. 이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난 88 대책에서 얘기했던 강남 쪽이랑 서울의 이제 그린벨트까지 해제를 하면서 5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맞아요. 했던 네. 그 공급의 효과는 앞으로도 한 5, 6년 있다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아하.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이 네. 어차피 이게 1, 2년 있다가 해결될 게 아니면 그리고 전월세 가격도 계속 올라가면 이참에 그냥 사던가 분양을 받던가 근데 분양가도 높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이제 수요가 많이 또 다시 한번 매매 시장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준신축이냐 찐신축이냐 약간 이런 공방도 내년에 포인트겠네요. 관전 예. 포인트 중에. 그래서 분양 실적이 생각보다 좋으면 여전히 얼죽신 트렌드인 거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가격선 좀 낮아지면서 좀 합리적인 좀 그런 소득에 맞춘 결정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경쟁률도 엄청 치열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다른 지역 네. 그 지방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 나을까요? 좋습니다. 네네. 이 부분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원래 작년과 재작년 올 초에도 저희가 한 해 전망을 할 때 전국적으로는 약보합이나 약세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서울 수도권이랑 다르게 지방은 굉장히 좀 차가웠잖아요. 그렇죠. 가장 주된 원인이 미분양이 해소가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6만 5천 호 정도에 올해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나서 4월 위기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총선 끝나면 터트릴 거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게 7만 4천 호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전국적인 스케일로 이게 좀 다시 다운사이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6만 호 정도, 6만 6천 호 정도로 되고 있고 네. 이 안에서도 광역시별로
그 감소가 되고 있지 않은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곳들은 좀 줄어들고 있고 특정 이제 행정군이나 구에만 좀 몰리고 있어서 이게 네. 해소되면은 내년에는 이제 광역시도 상승 전환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계속 저점을 다져가는 구간이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이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많이 분양을 최근에 많이 안 했다라는 점에서 네,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부장님이 올해 이제 뭐 공급이라든지 분양 예정단지 네. 봤을 때 네. 조금 뭐 추천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관심 있는 네. 지역이 좀 있을까요?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다 외우고 다니지 못해서 아, 좋습니다. 예, 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강남 쪽에 몰려 있어요. 이 강남 얘기즉슨 쪽에? 네, 시세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위적으로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기본적으로 5억 이상 차익이 발생되는 로또 청약이라고 아하. 보시면 되는 물량들이 네.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서초 반포에 그 반포 1단지 트리니원 3주구가 남아 있고, 그리고 뭐 물론 1, 2, 4주구도 아직 일반 분양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배 6구역 얼마 전에 5구역 8월에 했었잖아요. 레미안 원페를라가 있고 방배 3익 아파트, 그리고 방배 13, 14. 그러니까 방배동 아까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이랑 비교할 때 이제 허앵커님께서 여기 좀 이제 괜찮은데? 그러니까 단독주택 단지가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마지막 사업장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유망 지역으로도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잠실 신천에서 정말 오랜만에 들어가는 그 레미안 아이파크 이후에 르엘도 들어가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가장 관심이 갑니다. 네. 용산의 아세아 아파트라 그래서 아세 아파트. 네, 이촌동하고 그 한강로 이어지는 그 주상복합 그 사이에 빈 땅이 되게 크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영건설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아파트 분양을 할 건데 아직 하질 않았거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999가구 중에 일반 분양이 무려 800가구가 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없고 일반 분양으로 대부분 풀리기 때문에 네, 통장이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산에 이런 빈 땅이 정비창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당산에, 그리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광운대. 예, 광운대 여기 서울원 아이파크는 뭐 현대산업개발이 본사까지 이전한다라고 해서 좀 세간의 관심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 네. 분양가가 낮질 않아요. 네. 34평이 이게 14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약 경쟁률을 보시고 내년의 수요의 어떤 방향을 한번 감지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마치 2023년 시작할 때 올림픽 파크 포레온 계약률 가지고 한 해 시장을 전망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한강 이북 시장도 이걸로 보시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분양 예정 단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이 페이지 좀 주목해서 네, 한 해 동안 관심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이제 시작하면서 지역에 이제 서울, 경기 외 지역으로도 좀 바쁘게 최근에 네, 다니셨다 맞아요. 말씀주셨잖아요. 예. 사실 미분양 얘기, 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지금 차별화가 워낙에 좀 네. 심각하게 맞아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 미분양 얘기도 우리가 좀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예. 대구 얘기도 우리가 좀 많이 했었는데 네네. 현장 가보셨죠? 지금 아, 상황이 어떤가요? 네. 네. 확실히 좋지 않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미분양의 볼륨은 한 7만 5천 호에서 지금 6만 6천 호 정도로 감소는 그래도 하고 줄고 있는데 있다. 근데도 여전히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이유가 네. 그냥 미분양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제 악성 미분양은 이게 좀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 장표까지만 보여드렸는데 네. 예, 잠깐 보여주시면 미분양은 감소하지만 다음 장표가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그 이제 중공업 미분양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네. 악성. 네, 네. 네. 이게 악성 미분양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17,000호 가까이 되는데 광역시 중에서도 이제 울산이 좀 많이 있고요. 이제 울주군 쪽에 특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기도 한데 이게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고주택 먼저 판매가 털고 가야죠. 그렇죠. 이게 네. 다 소위 이제 털고 가줘야 되는데 안 털리니까 나머지 지역들이 좀 올라가기가 아하. 그러니까 보시면은 울산도 그 학군지라고 할 수 있는 옥동이나 뭐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만 7억, 8억, 9억, 10억 가고 네. 나머지 지역들은 평균 시세가 1,000만 원 정도보다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내 양극화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는데 한쪽에서는 또 시세가 또 올라가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걸 좀 해소하기가 정말 쉬운 함수는 아닌데요. 네.
내년에는 어쨌든 이제 뭐 회차의 어떤 이슈도 있고 시기의 이슈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피벗을 통해서 금리가 인하 기조로 간다라고 보면, 그리고 정부가 얘기했던 뭐 부실 채무나 뭐 그런 PF 사업장에 대해서 질서 있는 정리가 된다라고 보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좀 장기간 좀 가져가야 되는 화두로 좀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네. 한 달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건설사들이 지금 이제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앞서서 부장님께서 네.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시면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질서 있는 정리라는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였어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어가기에 다 네. 들어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상승장에 편승해서 타는 게 가장 심리적인 안정은 있는데 그렇죠. 가격적으로는 사실은 무릎에 사야 되는데 자꾸 어깨에 사는 경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은 수도권은 지방보다는 좀 속도가 빠르게 회복할 것 같고 네. 지방도 이런 미분양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최악의 시점은 계속 2022년부터 그러니까 금리가 7% 10%일 때부터 지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크게 가격의 구조조정까지 벌어들이는 그런 과정은 없을 거고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아물고 있는 단계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광역시 출장을 가서도 계속 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뭐 꾸준히 인구 감소 문제나 이제 대도시 인구 맞아요. 집중 때문에 심각해요. 지붕의 네. 인가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조심해야겠지만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직주 근접을 하셔야 되는 분들, 내 집 마련 하셔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좀 순환할 수가 있고 경기는 순환할 수가 있고 가격은 좀 낮춰져 있고 사기 좀 좋은 여건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해소가 다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가격 조건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부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언제 사야 돼요? 집? 이게 핵심이에요. 내년 초? 네. 지금 들어갈까요? 내년 후반까지 좀 기다려 볼까요? 이 집 내 집 네.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부장님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거래량은 올 겨울이 가장 극심하게 낮을 것으로 낮을 것이다. 생각이 네. 되고 그리고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정부의 규제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의 어떤 틀 때문에 항상 여름에 지난 10년간의 거래량을 살펴보면 여름에 항상 거래량이 항상 피크를 찍었었어요.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아마 내년에도 그 7, 8월이 그러니까 7월 달 6, 7월이 가장 높고 그다음 5월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뭐 한 2, 3월 달쯤이 거래량의 이제 태동이 좀 되는 시기로 좀 생각이 되는 게 네. 있고요. 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세 거래량하고는 좀 다른 매매 네. 거래량을 매매. 보고 네.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 가을 또 지나게 되면 거래량이 또 다시 감소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적기는 내년 안으로만 보면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 시작되는 4, 5, 6월 달 예, 그때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제 갈아타셔야 되는 분들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제 팔고 나서 사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내놓고 하시면은 아마 1분기 정도 지나서 원하시는 가격대 맞아요. 매매가 좀 될 것 같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예, 네. 바로 이제 2분기 때 안에 소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좀 변수는 좀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얘기 그러면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금리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금리 금리요? 인하는 뭐 방향성은 네.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네. 속도 면에서는 좀 얘기가 많아서요. 예, 저는 일단 그 기준금리보다도 네. 그 아무래도 부동산이니까 그 주택담보대출금리 관련된 쪽으로 말씀을 좀 그렇죠.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가상금리가 뭐 1.5% 이상 된다라고 해요. 뭐 4.8%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예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는데 가상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은행의 어떤 마진폭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가상금리를 높여서 대출을 좀 안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내년 1분기 지나면서 대출에 대한 가상금리는
좀 인하할 것으로 생각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좀 나은 그런 환경으로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요즘에 많이 보이는 기사 중에 하나가 왜 금리 기준금리 내렸는데 네. 대출 금리는 이래요. 뭐 이런 기사들 좀 맞아, 알고 있긴 하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저 궁금한 거 네. 질문해도 돼요? 예. 저 청약 통장 가지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기사가 아우 청약 통장 있어봤자다. 있어봤자 뭐 써먹을. 로또 당첨이라고 하고 그래서 청약 그냥 안 할래 해지할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 해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좋은 현상 아니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청약 저축이나 이런 게 많아져야 그 기금 운용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자꾸 기금도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제 좋은 선순환 구조는 아닌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예, 저도 뭐 청약 통장이 있긴 합니다만 네. 저도 고민이 될 정도니까. 왜냐면 이게 어디다 좀 써야 아니, 이게 의미가 있는데 진짜 저희가 뭐 주식 얘기도 많이 하지만 예. 뭐 연금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 돈을 목돈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네. 목돈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래요. 해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구체적인 시점을 예고한 건 아닙니다만 청약제도의 개편을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은 저는 좀 보유를 좀 하시고 아하. 정부가 어떤 카드를 어떤 패를 펼치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해지했다가 나중에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제도가 바뀌었을 때 네. 그때 다시 가입하게 되면 이게 좀 너무 늦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늦죠. 기간도 있고. 예, 맞아요. 기간도 있고 가입 해서. 기간. 근데 지금 네.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의 제도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다라는 거는 충분히 정부도 인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수요에 맞게 한번 다시 제도는 바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봤다가 정책을 한번 보고 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경기가 힘들어져가지고 사실상 이제 청약 통장에 깰 있는 거는. 돈이라도 좀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빨리 좀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 예금 담보 대출이 가능할걸요? 그 안에 예금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네. 그걸 활용을 하는 건데 이자는 있으니까. 예, 이자는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건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 보겠습니다. 눈여겨볼 정책 변화 요거 좀 짚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그 수도권 전역에 있는 이제 30년이 지난 그 택지 30만 평이 넘는 택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어제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무슨 분당에서 50층, 70층짜리 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선도지구 발표가 이제 곧 머지 않았습니다. 그 선도지구 발표와 함께 이게 말 그대로 잘 선도적으로 잘 벤치마크 할 수 있을 만한 모델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 나머지 주변의 노후 주택들이 다 그 표본으로서 긍정적인 이제 영향이 있을 거고요. 지나봤더니 이주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원활하게 이행이 안 되고 역시나 지지부진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많은 실망 매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네. 이게 60개가 넘는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분당으로 가장 대표되고 있는 그 상징성이 높은 그 윤석열 정부표 그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제 막 나오는 네. 이제 그걸 한번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도 한강변에 아까 좀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압구정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50층 미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앞두고 나서 진짜로 본 궤도에서도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러니까 주공 1단지 반포처럼 우리는 그래도 35층으로 그냥 갈 겁니다라고 하고 갈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다른 아직 큰 굵직한 제도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내부에서 그 국지적인 재료로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금 효과가 나올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말씀드렸지만 60페이지에 달하는 이제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실 분들 꼭 다운로드 받으셔 보시고요. 네. 오늘의 핵심 마지막으로 정리 요약 정리, 부탁드립니다. 빠밤. 네. 네, 한 문장으로 내년에 잠깐 쉬어 가겠지만 네. 그 꺼지지 않는 그 공급 부족에 대한 그 해소 이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강보합 예, 이렇게
강보합 정도로 내년 부동산 시장을 또 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보현 부장님 또 저희 언제 보나요? 한 3주 있다가 3주 있다가 예, 불러주시면 또 언제든 달려올 수 있도록 올해 하겠습니다. 안에는 또 인사드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이야기 또 60분 동안 꽉꽉 채워서 네.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요,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이혁진 차장. 네, 또 월요 주간 전략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1%대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0.8%대 양 지수가 그래도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투자는 끝나는데 계속해서 재밌는 저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좋은 아침 여돈 앵커님과 네. 함께 야 우리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굉장히 많은 분들 사랑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또 하나 공개를 합니다. 오. 엄청난 혜택을 드리는 시간 톤이 또 바뀌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11시부터 홈쇼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사도 돼. 댓글만 많이 달아도 치킨 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여러분들. 가시면 안 되겠네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네, 함께 해주시고요. 아침엔 투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